예,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 급여, 상여금,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인데요. 자, 이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누가 받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사용인, 즉 직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받아가는 경우와 임원이 받아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용인이 받아가는 급여는 100% 비용으로 송금입니다. 송금 인정합니다. 송금 인정합니다. 상여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송금 인정하고요. 퇴직금도 100% 송금 인정합니다. 직원이 받아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근데 임원이 받아가는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100% 임원이 받아가는 것도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퇴직금은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받아가는 경우에는 직업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직업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하는데요. 직업 규정이 있다면 규정 초과분이 있느냐, 규정을 초과해서 지급한 상여금이 있느냐, 규정 이내 금액이냐로 보셔야 되는데, 규정이 초과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송금 불산입, 즉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을 합니다. 규정 이내의 금액은 송금 인정합니다.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대해서 직업 규정이 없다면 전액 송금 불산입합니다.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퇴직금,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느냐?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직업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직업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직업 규정이 있을 때에도 규정을 초과했느냐, 규정 이내 금액이냐로 보시면 되는데요. 직업 규정을 초과했다면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송금 불산입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규정 이내의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송금 인정하고요. 이 부분은 퇴직금으로 정리가 되겠죠. 퇴직금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세법상의 한도로 따집니다. 세법상의 한도와 비교를 하는데요. 세법상의 한도는 어떻게 되냐면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건속연수입니다. 건속연수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초과했느냐 이내냐로 보시면 되는데,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상여로 처리를 하고요. 이내 금액은 송금 인정합니다. 송금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인건비에 대한 복잡한 세무조정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챙겨보실 거는 직업규정, 임원에 대한 직업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규정은 상여금인 경우에는 직업규정이 정관, 그 다음에 주주총회, 주총, 이사회, 의사록으로, 회의록으로 쭉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직업규정은 반드시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있어야만 된다. 직업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정관에서 만약에 위임을 했다면 위임 규정에 의해서 주총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이 됐다면,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지만 위임을 받았다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세무조정에 있어서 이 직업규정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무상의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2월 달에 사실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할 때, 정기주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안건으로 올라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재무제표 승인, 두 번째가 임원 보수 한도 승인, 세 번째가 일반적인 기타 안건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 승인은 상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상여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 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만들어지고요. 총액이 결정되고 나면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 총액 중에 회장부터 시작해서 임원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얼마 지급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된 부분들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를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일반급여는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여금에 대해서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임원에 대한 부분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송금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임원이라고 하는 규정 어디까지 임원으로 볼 거냐, 임원에 대한 범위인데요. 각 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 합자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이 임원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 일반적인 퇴직급여, 사용인의 퇴직급여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것으로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규정상의 금액에 의하고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한도 기준으로 갑니다.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건속연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퇴직금을 송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와 임원이나 직원들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데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비현실적 퇴직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즉 대여금이 되게 되고요. 대여금으로 분류되는 순간 가지급금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등의 분리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직장회식비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복리후생비로 송금 산입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8번에 기타 임원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로서 위와 유사한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 경조사비라고 할 때 얼마까지 인정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텐데 2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경조사비에 20만 원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규정은 접대비에 해당이 되는 거지 복리후생비에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나가는 경조사비는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 안에서 지급될 때 인정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무사랑2 운영 방법에 대한 사례 부분에서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재무제표에 반영된 인건비 중에 임원에 대한 상여금 5천만 원 포함되어 있으나 임원 상여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다. 지급 규정이 없는 상여금은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임원 중에 김철수 씨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을 1억 원 지급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금 규정이 없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의 한도 금액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송금 불산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2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무조정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2에서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원 상여금에 대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바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5천만 원 상여로 소득 처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한도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한도액은 1년 총 급여 1억 원에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 5년 9개월입니다. 5년 9개월로 계산하게 되면 5,75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액 5,750만 원을 초과하는 1억 원 중에 5,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250만 원은 부당한 비용이다라는 부분이죠. 부당한 비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바로 상여로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임원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한도 초과가 상여로 소득 처분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상여로 소득 처분되는 부분은 추후에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소득구분 계산서가 아니라 소득자료명세서에서 관련되는 소득자 인적 사항과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사항들을 반드시 기록해서 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 등에 대한 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러니까 귀속 시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을 반영해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입 이자 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만큼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수입 이자와 이자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상의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를 준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례로 발생주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결산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한다라고 해서 발생주의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만에 보시면 원천징수되는 수입이자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3년 만기로 정기 예금을 가입을 했습니다. 1억 원을 가입을 했고 연간 이자율 10%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게 되면 1,000만 원만큼 그죠? 미수수익이 계상이 되겠죠. 기업회계로 계상을 한다면 미수수익 1,000만 원, 이자 수익 1,000만 원이 계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 가도 미수수익 수익 1,000만 원, 이자 수익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수익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연도에 가게 되면 정기 예금이 1억 원이 없어지면서 현금으로 원천징수는 제가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면 1억 3천만 원이 들어오겠죠. 입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수수익이 2천만 원, 이자 수익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발생주의에 대한 회계 처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입니다. 지급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할 때 이미 과세된 부분, 과세 소득에
포함된 내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세되었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을 발생주의로 과세한다라고 하면 이 1차 년도에 이자 수익 1,000만 원 과세가 됐죠. 2차 년도 1,000만 원 과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3차 년도에 가서 과세해야 될 부분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 과정은 우리 회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소득 3,000만 원 지급할 때 과거에 2,000만 원이 과세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천징수라고 하는 실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과세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입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년도도 입금불산입 유보가 되겠죠. 유보로 1,000만 원만큼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 가서는 입금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1,000만 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원래 3,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큼 미수 수익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이 과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금 산입 2,000만 원 유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보로 처리해서 이자 수익,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이자 수익과 입금 산입한 이자 수익에서 3,000만 원을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있던 입금불산입 유보 처리했던 이 두 개 유보가 마지막에 가서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계정이 잔액이 제로가 되는 순간 자산이 소멸하는 순간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정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과 관련해서는 원천징수되는 이자 소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재에 있는 특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 부분에 보시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만기는 익년 3월 31일이고 만기 시 이자 수익도 함께 지급되고 당해연도 12월 31일자에 기간 계산해서 미수 수익을 345만 9천 원을 이자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즉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거죠.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 부분, 이 부분 입금 귀속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과세할 수가 없고 입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가 장부상 붕괴와 텍스상 붕괴, 조정 붕괴에서 세무조정 사유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붕괴는 회사에서 회계 처리한 붕괴를 의미하고 텍스상 붕괴라고 하는 부분은 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붕괴를 찾아내게 되면 그 조정 붕괴를 갖고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 붕괴만 잠깐 보시면 조정 붕괴가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미수 수익으로 되어 있죠. 이자 수익,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수익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과세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입금불산입입니다. 입금불산입이고 상대방 계정 과목이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입니다.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별도의 세무조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내용을 찾아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